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5일간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7.7% 폭락한 8,149.0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26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 결정을 연기하며 유가가 9.5%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15달러 떨어진 49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자동차업계 빅3가 의회에 제출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포드 자동차가 스웨덴에서 99년 인수한 볼보 자동차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인수를 포기할 전망입니다. 동국제강은 인수 가격을 할인하고 싶어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지 5개월 만에 손을 뗐습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권평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세 임동서입니다. 그동안 월가의 은행들이 그동안 얼마나 과도한 그 돈잔치로 좀 방만한 경영을 했는지 요즘 들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요. 리먼브라더스의 CEO 리처드 펄드는 지난해 말 보너스로 1,37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약 170억 원을 받았고요. JP모건으로 넘어갔죠. 베어스턴스의 CEO였던 제임스 케이는 4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이네요. 자,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건실한 경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를 받았다면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방만한 그런 경영으로 또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킨 그런 상품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인 그 CEO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 참 지금 어떤 금융 위기의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8% 가까운 하락세, 7.79%던가요?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미국 증시가 지금 방금 보신 대로 그 7.7% 이상, 약 8%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분의 대부분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가 그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의 결과로서 지금 그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그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중 내내 한 400포인트 정도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마지막 1시간 또 전에 1시간 전에 한 200포인트 이상 내리면서 한 250포인트나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우지수가 그 679포인트, 그러니까 한 7.7% 내렸고요. 이것은 그 내셔널 뷰로 오브 에코노믹 리서치, 미국 국가경제연구소에서 미국의 경제 침체 국면을 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미국의 12월달 제조업 지수가 11월에 제조업 지수가 26년 내 최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실물 경제,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대표주인 제너럴 일렉트릭, GE사와 그 다음에 캐터필러사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2월에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경제 뉴스 악화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12월 증시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그 다우지수가 7,500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찍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경기가 다시금 경기 침체 국면이 증시에 반영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옆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껴나갔던 것이 다시 제재를 좀 찾아오는 느낌이고요. 자, 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 증시, 미국 경제는 온통 그 오바마 그 차기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금 어저께 그 외교 안보팀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제 예상대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버트 게이츠가 그 국방장관으로 유임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것은 이제 경제보다는 어떤 그 정치 쪽에 관심이 이제 모아졌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이 발표만으로는 경제 뉴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오바마 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그 경제팀이 이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이런 발표가 좀 없고 경제 뉴스라든지 경기 침체가 나올 때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오바마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죠. 현재 미국의 그 빅3 자동차 업계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포드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자회사인 볼보를 매각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그 자동차 3사 포드하고 GM 크라이슬러가 지금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250억 달러 이상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자동차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 어제 발표된 것은 볼보 자동차, 아주 그 유럽계 대표적인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요. 볼보 자동차를 매각하겠다는 이제 자구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그 유럽계 자동차를 이렇게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볼보가 유일한데요. 볼보 자동차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미쯔비시라든지 마츠다 등 이런 일본 자동차에 대한 지분들도 이제 포기하면서,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오펙은 산유량을 동결 결정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로 어제 큰 폭으로 내린 것 같고요. 쉐브론이나 그 엑슨모빌 등 에너지 대표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냉키 의장은 어제 한마디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남아있는 그 희망이 있다면은 미국 기업 채권들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은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기업 채권이라든지 국채를 다시 재매입할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호재로 남아 있는데요.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마지막 하락하는 그 동안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네,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제 일본 증시는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적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5일째 다섯째 이제 상승했기 때문이고 한데요.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어제 1.35% 내렸는데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 지금 일본의 부동산 최대 기업입니다. 부동산 대기업 모리모토가 부동산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장중에 이제 큰 폭으로 내리다가 일본 증시는 이제 1.35%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미쯔비시 부동산하고 미쓰이 부동산, 스미토모 부동산이 약 5%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또 반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상 부동산, 중국의 대표적인 그 부동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망과 부동산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초상 부동산이 신주 발행에 성공했다는 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또 일본과 비슷한 폭으로 반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25% 상승을 했고요. 초상 부동산은 7.2% 올랐고 망과는 2.35% 올랐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의 부동산 대표 업체가 신주 발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위안을 주는 그런 뉴스인데요. 어쨌든 어제 그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이 더 문제인데요. 지금 많이 내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내렸기 때문에 조금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는 이런 상황은 우려할 만한데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길 기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 급락의 폭이 워낙 좀 가파르고 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상당 기간 좀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장세로 갈 거다라고 염려를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게
지금의 가장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글로벌 경제 흐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살짝 상승세를 타는 듯하다 다시 네.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상당 기간 갈 걸로 보십니까?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용입니다. 고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용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국 정부는 그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강력하게 그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용이 일단 그 최대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지금 글로벌하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빨리 나와야지 이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비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데요. 고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수요층을 살리고 또 키우는 일이기에 더욱더 중요한 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굿모닝 신화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하죠. 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가 하락한 1058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0.7포인트가 상승한 308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은요, 개인은 어제 305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621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나흘째 순매수를 이어가서 330억대의 순매수를 하였고, 어제 프로그램이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율 동향을 보면은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했는데요. 어제 29원이 하락을 해서 1,440원으로 환율이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 3일 동안 한 1,000억 원대 중후반 정도의 그런 매수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매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흘째 순매수를 이어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의 동향을 점검해 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말씀드렸듯이 닷새 만에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074포인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및 기관 및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083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저점 대비 11월 21일 날 지수가 914포인트로 저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저점 대비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기관 및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17포인트가 하락한 1058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였지만은 외국인들은 나흘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거래일 만에 하락한 우리 장인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 아마 그래도 한 1,100선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을 보이지 않겠느냐로 기대를 하다가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실망이 적잖아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사실 시장은 1,100포인트 정도는
한번 상승을 도전하는 그런 장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2포인트 약세로 시작해서 1080포인트까지 가면서 그 지수대에서 주식을 매수한 분들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부담감을 느낀 그런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결국은 17포인트 하락을 한 그런 상황으로 끝났고, 오늘 또한 지수가 새벽에 끝난 다우 지수가 7% 이상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당 부분 다시 그 충격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전일 그 특징 테마 및 특징 그룹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어제 증권 업종이 3%, 업종 전체적으로 증권 업종이 3% 정도 상승을 하였고, 기계 업종이 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어제 증권 업종은 현대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이 1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증권주가 상승을 한 건 채권안정펀드 조성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에다가 최근에 개인들이 순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개인들 비중이 커져서 수수료 수익이 좀 더 증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장중 상한가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수가 어제 하락을 하면서 10%대 상승,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이 10%대 상승으로 머물렀고요. 기계업종 중에서는 두산인프라코아, 두산중공업 등이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종목들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1%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종별 동향 중에서 특이한 점은 그 미래에셋 운영에서 그 종목별로 추가로 지분 취득 그리고 추가로 지분을 축소한 그러한 종목들이 그 발표된 게 있는데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미래에셋이 지분을 늘렸다는 그런 추가 취득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경우에는 지분을 축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과거에는 미래셋이 뭐 지분을 좀 늘렸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향후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의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굳이 뭐 떨어졌다고 우리가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전일 미국 시장이 워낙 세게 빠졌단 말이죠. 오늘 장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미국 시장 말씀하셨듯이 미국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다시 어제 선 하락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수가 상승을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이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매수세도 가담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가 7% 정도 하락한 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 다우지수가 7%대 폭락을 하였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진한 실물 경기 지표 ISM 지수 같은 게 발표가 되면서 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책 변수, 이 정책 변수가 플러스의 효과를 내면서 양의 효과를 내면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그 금리 공조를 취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금을 시장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세계적인 정책 공조가 시장을 지탱하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는 반면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나쁘게 나오는데 그거 뭐 예상이 된 그런 측면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정책 변수들이 얼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그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미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7%대 폭락을 보인 점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여기에서 다시 뭐 900포인트대로 무너질 거다 이런 건 좀 과도한 기우인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지수가 최근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1070포인트였습니다. 이 주황색 선으로 보이는 게 1070포인트 선인데 지수가 914, 11월 21일 날 914에서 107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한 셈이죠. 여기서 21일 평균선을 뚫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을 했으면 하는 게 모든 바람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시장에 너무도 큰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조금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기대가 좀 더 앞선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그렇게 7% 정도 하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20% 정도 상승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이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우지수가 7%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11선이 위치한 1020포인트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1000포인트가 다시 지지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환율이 여하히 움직이는가, 환율과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 여부 이 두 가지 정도가 오늘 1000포인트를 지지하는데 두 가지 중요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수는 1000포인트대 어제 하락을 하고 오늘 또 하락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거래량이 11월 21일 날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의 자생적인 그 상승 변수로서 작용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 100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시험하게 될 오늘 장에 있어서의 전략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시장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시장이 비록 1000포인트로 하락을 하지만은 통신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선도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 등 하방 그동안의 주가 상승 측면에서 상승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주정을 보이는 시점에서도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통신주, 그다음에 지수에 커다랗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제약업종, 그다음에 전기, 가스 등 그런 경기 방어 업종이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할 때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1000포인트, 오늘 시장이 지수 1000포인트대까지 다시 지지를 테스트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지수 1000포인트대 초반에서는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종목 중에 몇 종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한지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 하락을 재료로 해서 미래에셋에서도 지분을 늘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이 상장한 LG파워컴 통신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지수 1000포인트 초반에서 가격대를 보면서 매수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수가 1000포인트 초반대에 다다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미국장이 무척이나 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장도 그 결과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동시효과 상황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영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쪽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마이너스 5.56%, 큽니다. 포스코 더 큽니다. 마이너스 7.65%이고요.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7%대, 현대차가 마이너스 8.5%, 그리고 LG전자가 마이너스 5.54%. 금융주들은 보다 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9.82%,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7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 딱 한 개 있네요. 화면상에. 녹십자가 현재 0.79%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STX가 9%대,
6%대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SBS, SKC, 그리고 쌍용 양회, SK케미칼, 코롱 등등 6%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는 중대형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NHN이 거의 지금 8%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마이너스 5%, 메가스터디 마이너스 7%, 그리고 소디프 신소재도 역시 마이너스 7%입니다. 7%대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 많습니다. 다음과 그리고 SK컴즈, 평산 등등, 그리고 소디프 신소재, 성우 하이텍, 그리고 RT전자와 신세계푸드 등등도 거의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청담 너닝과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큐릭스만이 유일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68% 상승한 140원이 오른 3,940원의 현재 동시효과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상당히 녹록치 않은 장으로 출발할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장이 막 개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오늘 장의 출발 상황을 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여전히 5%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가 마이너스 6.30, 그리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8.29, LG전자가 마이너스 4.91%, LG가 마이너스 7%, 신세계, 우리금융, 하이닉스 등등이 6에서 8%대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SBS도 역시 6%대 정도의 마이너스이고요. 5%대는 SK케미칼, 현대엘리베이터, 코롱 등등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NHN이 하락폭이 더 커졌네요. 마이너스 12%이고요. 그리고 포스테이터가 마이너스 7.30, 평산이 마이너스 8.67, SK컴즈가 마이너스 6.67입니다. 성우하이텍이 마이너스 9.19%, 이테크건설이 마이너스 10%, KH바텍과 A하이 등등이 6%에서 많게는 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출발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1982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일 미국 주요 지수가 7%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주식시장도 지수가 현재 4.6% 급락한 1천선으로 하락으로 출발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우복, 운수장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반등폭이 컸던 건설, 은행 이런 종목들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아차, 현대차 등 은행과 자동차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출발 상황을 보면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1008선이고요. 지금 1000포인트대 지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은 역시 300포인트 아래로 내려앉은 294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가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도 악화 일로에 있어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2003년 이후 글로벌 경제가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가치주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이 판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경제는 2003년 이후 골드락스 기조 하에서 5년 이상 고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만 미국 서프라임 문제로 인해 촉발된 자산가격 하락과 신용 위기로 저성장 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시대는 가고 디레버리지 시대로 진입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차입금을 통한 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디레버리지 국면에서는 재무구조가 상대로 취약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위험의 증가로 비체계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는 한편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거나 개선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 스프레드 축소,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 감소, 외환시장 안정, 주식시장 변동성 축소,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도 개선 등 개선되어야 할 변수가 여전히 많은 점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의 속도나 기간 등이 어느 정도 가늠되기 전까지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인 대응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미국 증시 폭락에 그 원달러 환율도 현재 폭등을 했습니다. 현재 그 43원이 폭등한 1,483원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선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지수가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업종들의 최근 사항을 살피면 먼저 철강 업종의 경우 철강제 가격 하락세는 증정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 업황 개선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선 업종의 경우 선박 발주량 감소와 신조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운 시장 역시 장기적인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도 국내 5개사의 11월 내수 판매가 27% 급감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요 업종들의 여건이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2009년 실적 전망을 집계해 본 결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업종은 제약, 통신 서비스, 미디어 광고, 항공운송, 교육 업종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반면 LCD, 화학, 정유, 철강, 건설, 해상운송, 은행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업종 가운데 오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업종은 통신이었습니다. 당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11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해지율은 2.2%로 이는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매우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겠으나 의무 약정제, 막내 할인 등에 의한 것이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여 고무적인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배당락이 이제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동통신주 가운데 고배당에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약세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292억 6천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3%나 급감했습니다. 내수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자동차 판매는 전월보다 30.3%나 줄었으며 가전 유통업체 매출도 작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과 내수 실적이 거의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정은 시중은행에 공적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6개 국책기관 자본금을 최대 5조 2,500억 원 늘려 이를 통해 시중은행 후순위채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은행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금융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을 축소하게 되자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 상담사도 사실상 개정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저축은행의 대출 모집 업체 수는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상담사의 수입이 줄자 전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는 담보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낮은 등급의 회사채도 담보물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일본은행은 담보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케이먼군도 같은 조세 피난처가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기에 빠진 선진국들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조세 피난처의 입지가 좁아진 탓입니다. 일부 조세 피난처는 수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중소기업인 아스콘 업계에 공급하는 아스팔트 값을 14%가량 내려 아스콘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해 벙커 CU 가격이 폭등하자
정유사들은 그 부담을 아스콘업계에 고스란히 전가해 중소기업을 도산위기에 몰아넣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건설주가 최근 급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세가 아직 미미하고 신규 공사 수주가 내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특정 수요총을 겨냥한 임대 상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의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있지만 삼성 서울병원은 보증금 없이 월 평균 100만 원에 계약하는 등 대학병원 근처의 환자와 가족을 겨냥한 임대 사업은 불황을 모르고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옮겨붙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황이 이 정도로까지 심각한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제 지표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수출 감소세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보도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11월 지식경제부가 어제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뭐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아마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18%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약 292억 6천만 달러를 지난달에 한국이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보면 잘 감이 안 오겠지만요. 지난달 같은 경우 보면 10월 달에 8.5%가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네. 9월 같은 경우는 무려 27.7%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안 좋다 해서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 모습이죠. 이게 이제 당초 원화 약세 등이 힘입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좀 소폭의 플러스 상승을 기대를 했지만요. 이 같은 기대가 여지없이 깨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인 것 자체가요. 지난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1년 12월이라고 하면은 9.11 테러가 나고 이게 바로 이제 실물 경제로 바로 직격탄을 맞은 바로 그때니까요. 지금 네. 한 7년 만에 거의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만큼 이렇게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 경제라고 하면은 대외 수출 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네. 뭐 수출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게 딱 들어맞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자,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다 보면 우리 경제 자체가 뭐 침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엔진 동력 자체가 꺼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크게 듭니다. 예, 이번 수출 감소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역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급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겠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도 있을 테고 또 가격 하락 등 이렇게 한 가지로 지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게 이번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러분께 지목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박 하나 빼고 국내 10대 수출품 중 9개의 수출액이 모두 낮아졌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나 가전 제품이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상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반도체 역시 44%나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과 뭐 무선통신기, 핸드폰을 일컫는 얘기겠죠. 또 자동차 역시 수출이 줄었고요. 뭐 자동차 수출액이 줄다 보니까 철강 수출이 주는 것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선전을 했던 지역이었던 이 뭐 중남미와 이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또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의 경우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약 13%나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제 수출 마이너스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물론 이제 중국 등 이런 개발도상국 시장까지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뭐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될 것이라는 뭐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로 후퇴가 될 경우 결국은 이제 우리 실물 경제 침체로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좀 전망이라는 게 바로 좀 우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출이 이런 수출이 감소해서 재고가 늘어나면 결국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 역시 줄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 고용에까지 파급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닫히게 되고 또 이게 다시 한번 기업의 매출 감소로 엮여지는 바로 악순환의 고리가 앞으로 계속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또 그 은행에 우회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책금융기관의 자본금을 그 증액하는 방식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은행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책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책금융기관 자본금을 지금보다 약 5조 원 정도 늘려서요. 은행에 우회적으로 공적 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이제 대표적인 국책금융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자본금을 약 1조 5천억 원을 늘릴 계획이고요. 여기에 또 주택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또 신용보증기금과 뭐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에도 자본금을 늘려서 최대 5조 원까지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뭐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약 4조 8,500억 원에서 약 최대 5조 2,500원까지 아마 이 자본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줄 이럴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늘린 자본금으로는 이제 시중은행의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 채권 같은 것을 매입하게 돼서 은행에 간접적으로나마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정부 관계자가 밝힌 얘기인데요. 은행 프리웨어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책금융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들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국책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자금이 어떤 은행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방침도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간접적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앞에 얘기 먼저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투입 시점 같은 경우는 이달 말, 뭐 굉장히 빠른 시점이 있죠. 늦어도 네. 다음 달 초, 그러니까 내년 1월에는 아마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밝혔다시피 지원 방법으로는요, 이제 국책기관이 은행 채권을 후순위채 같은 거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 또 하나는 보증기금의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런 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현행 지금 이제 95%인데 이거를 100%까지 늘리는 방식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국책기관이 이제 자본금을 약 한 4조 8천억 원에서 5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은행이나 뭐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두 가지로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건전성 강화와 또 하나는 실물 유동성 공급 확대까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요. 표에서 지금 밝힌 바와 같이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이 있을 텐데 뭐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이제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 모두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으로서는 뭐 보증기금이 보증 비율을 늘리는 방식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런 방식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뭐 언급해 주신 바도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제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지 자체가 좀 미지수고요. 뭐 은행의 채권 안정 기금까지 현재 지금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정부가 뭐 국책금융기관 자본금 얼마 정도 늘려준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없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공적 자금 논란에 피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러한 논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역시 지금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지원할 것이라면 좀 서둘러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좀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업어치나 매치나 그 공조자금이 투입되는 그 본질 자체는 사실 별다른 게 없는 건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금융권이 이제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이제 칼날을 피해갈 수 없게 생겼는데요. 과거 IMF 때 이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시작한 곳이 이제 금융권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퇴직한 분들의 뭐 눈물의 비디오 막 그런 게 돌기도 하고 사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구조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은행이나 직장을 떠나가도 뭔가 새로운 자영업이든 뭐든 시작해서 뭐 비슷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나간 사람들 보니까 참 뭐 사정이 굉장히 굉장히 안 우울해졌거든요. 좋아졌죠. 예,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더욱더 구조조정에 대한 저희들의 공포감이 더욱더 확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결국 국내 금융사들도 적극적인 군살 빼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뭐 제일은행의 뭐 눈물의 비디오 얘기를 했는데 아마 네. 이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도 이거 보면서 당시에 뭐 좀 눈시울을 적셨던 이런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네. 결국 10년 만에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SC 제일은행이죠.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 차타스 제일은행인데요. 여기가 최근에 이제 190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을 이미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 조직의 30%를 축소를 했고요. 또 기존 직무의 25%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시티은행의 한국 지점이죠.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뭐 자금 사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미리 좀 군사를 빼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희망적으로 좀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아직 그 규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은요 대상자만 해도 전체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약 1,700명이라고 합니다. 1,700명 전체가 이래저래 심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여기에 또 메트라이프 생명이라는 곳에서도 현재 지금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국내 금융사도 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하나대투증권 같은 경우 희망퇴직을 받아서 약 200명 정도가 퇴사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농협도 본부 직원의 약 20%를 감축할 방향이라고 하고 또 신한은행 역시 지점의 약 100개 정도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금융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좀 심란한 계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비 위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또 백화점에서 이제 겨울 세일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지난 주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난 주말 주요 백화점이 이제 정기 겨울 바겐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연말을 앞둔 정기 바겐 세일이라서요. 백화점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한국판 뭐 미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혹시 백화점 지난 주말에 가보셨습니까? 백화점이요. 가서 뭐 구경만 살짝 하고 왔습니다. 아,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주말에 모처럼 백화점에 가서 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좀 물건도 하나 사고 그랬는데요. 제 선물 샀군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제가 쌀 걸 샀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올해 이제 겨울 정기 바겐 세일이 첫 주말 성적이 예상보다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요 유명 브랜드들이 재고 처리 물량을 대거 세일 행사장에 내놓음으로 해서 이른바 좀 땡처리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백화점을 가니까 실제로 평소에는 그런 이렇게 좀 매대에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물건들이 대량으로 나와서 뭐 소비자들이 정말 줄을 서서 물건을 사는 이런 좀 경기 침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약간의 좀 진풍경도 좀 실제로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지난 주말 이제 3일간 매출이 작년 겨울 첫 주말과 비교해서 무려 25%나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이제 명품과 스포츠, 레저 상품들이 매출이 50%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 주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뭐 국내 굴지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백화점 역시 약 25% 작년에 겨울 정기 바겐 세일 첫 주말보다 증가를 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이게 뭐 매출이 늘었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좀 숨어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살짝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른바 이게 땡처리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 세일에 들어간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른바 재고 처리를 위한 매장에만 손님이 몰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소비 위축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진행을 될 것인지 또 땡처리도 이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좀 재고
가 다 끝날 경우에는 과연 이제 새로운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백화점 매출 과연 언제까지 늘고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좀 장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땡처리든 뭐든 좀 많이 좀 팔려가지고 경기가 좀 팍팍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일 미국 장세가 폭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장이 이제 24번째 어떤 사이드카가 발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까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양시장의 분위기가 4% 초중반 정도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그 하락폭을 그래도 소폭이나마 조금씩 줄여가면서 시장이 심리상으로 좀 안정세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지금 환율인데요. 오늘 1,500원 선을 훌쩍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폭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현재 그 등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26원이 오른 1,465원 70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4%가 넘는 하락세에서 3.76% 하락으로 지금 좁히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는 그다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4.16%입니다. 하지만 1,014포인트로 1,000포인트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1,000포인트 선을 지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는 장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부디 성공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